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는 정치 뉴스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아까 공지 올렸던 그 당첨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첨자 10명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머디방님, 그다음에 김고부님, 이수정님, 글로리아님, 윤연아님, 그리고 빠밤님, 그다음에 FE님, FE는 철안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안영선님, 엉겅퀴님, 지정란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디방님, 김고부님, 이수정님, 글로리아님, 윤연아님, 빠밤님, 그다음에 FE님, 안영선님, 엉겅퀴님, 지정란님 이 10분을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저희 뉴스토마토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당첨자 명단 그리고 선물 수령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공지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두색 옷 입고 지금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축하드릴까요? 근데 제가. 자,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사실은 했고, 퍼센테이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윤석열 후보하고는. 그리고 또 2030 세대가 사실은 어제까지 한 3,000명 정도 지금 탈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의 한계 아니냐, 이게 중도 확장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우선 네네. 양준우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당심과 민심이 조금 괴리됐다라는 지적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던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굉장히 높거든요. 엄청 높더라고요.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사상 최대를 지금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전부 이제 당의 지금까지의 개혁 움직임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당과 후보가 함께 가는 선거기 때문에 당의 개혁 운동도 좀 더 가열차게 추진하다 보면은 더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2030 세대의 탈당의 움직임이 조금 있다라는 분석도 좀 유의미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만까지만 했어도 한 3천여 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는데. 더 늘어날 확률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그 2030 세대의 어떤 지금 지금까지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그 네. 복기를 해본다면요. 올해 총 3번의 어떤 정치적 그 영향력을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였고, 두 번째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던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2030의 힘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밀어 올려서 어떻게 보면 전체 지지율이 한 4% 됐던 후보를 거의 지금 여론 1등 후보로 48% 득표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저력을 보여줬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 어떤 당의 어떤 전통적인 그 지지를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그 생긴 넓은 공백을 이제 청년들이 유세단으로 올라와서 메꿨던 것이고 이준석 지금 당 대표도 3-4명만 데리고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때 그렇죠.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2030 세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분노를 해서 국민의힘의 자유라는 가치는 공감하지만은 그 조직까지 긍정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남아 계셔서 오랫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혹은 뭐 한나라당 그때까지 쌓여져 왔던 조직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실망에 반사이익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긍정하게 되고 그 가치 중심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이탈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조금 더 여진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좀 다독이려면은 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가치 정당으로서의 어떤 측면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가 좀 더 절실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본인도 2030이라서 2030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경 부대변인?
30 지나간 지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 30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마누는 아직 성공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마누로 지났어요. 지났다는 거예요? 네, 마누로도 지났어요. 네. 근데 자, 그런데 우선은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17대, 18대, 19대 대선 때 보면은 2030의 투표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2030이 32, 340이 30한 7 정도,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그 29% 정도이기 때문에 2030이 투표도 늘어나고 지금은 32%의 비중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잡기에 민주당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2030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났던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근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당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에서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를 지지하느냐, 진보를 지지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인구 비율에 따라서만 하는 거지 그 부분에서는 그 비율을 맞추질 않잖아요. 그런데 한 10%포인트 이상 좀 높았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네, 경선 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또 뭐 2030이 가중치, 그러니까 그 못 채워서 가중치를 줬다, 이런 얘기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투표율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근데 캠프에,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계셨던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서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40명 정도밖에 탈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이지만 그래도 우리 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이 뭐 3,000명, 수도권만 1,800명 이렇게 탈당을 네, 하는 네. 상황인데, 그것을 다른 당 대표지만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전체, 우리나라 구조에서 봤을 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정말 지금 절박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 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요. 사실은 이제 2030 떠난 국민의힘은 잠깐 떠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절박한 전략일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후보가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가 담긴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읽어볼 것을 권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2030 남성들이 많이 한다는 그 팸코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는 겁니다. 팸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FM 코리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등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남성 커뮤니티 이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 남자들 당장에 사는 것에 급급한 세대다. 어떤 세대보다 공정에 민감하고 차별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해줄 정치인의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인데, 민주당 내에는 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각종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역차별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의 진선미, 남인순 등의 페미 의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흥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일부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해주면서 우리도 좀 정책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앞으로 좀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뭐 일부러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네네. 2030 남성들에게 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구애하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절박하기 네. 때문에요. 뭐 그런데 평소 때도 이런 얘기는 꾸준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이 가는 커뮤니티를 네. 들어가서 직접 봐라. 그래야지 그 마음을 아는 거지. 항상 하는 얘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는 항상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또 이게 어떤 뭐 배경을 괜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핑계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또 좀 저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또
여성 지지율 또 젊은 청년 여성 여기엔 젊은 청년 여성은 40대도 들어가죠. 근데 인기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세요. 취약하죠, 사실은. 예. 네, 있는 편은 아니세요. 직접 그 사람의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들어본다면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치 과하게 그러니까 그 고관여층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여성들은 또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2030에만 집중하는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을 잡기 위해서 이쪽의 마음을 한쪽이 이제 여성들의 마음을 또 놓칠까봐 그런 부분에도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2030 남성들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만나서 회동도 하자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열렸으니까 이제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좀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게요. 아니 이게 기회주의면은 그러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요 일주일 전에 그거 이제 억지예요 진짜.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 아니 전에- 2030 남성은 어떻게 말씀- 그런 아니, 얘기를 아니, 해요?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일주일 전에 2030 여성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네. 여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차별받고 있다. 이 청년도 약자고 여성도 약자인데 중첩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맞는 말이잖아요. 갑자기 네. 이렇게 반페미니즘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아이고. 너무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거예요, 간극이. 그래서 이제 공감이 조금 덜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하나의 어떤 포지셔닝을 대선 후보가 굳이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거는 그 2030의 어떤 지지를 공통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지뢰를 피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뢰를 피해라? 어느 한쪽에 이렇게 가족 오락관처럼 남성팀, 여성팀 나눠가지고 네. 한쪽 편 들어주는 게임이 가족 아니라 오락관을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측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출산 휴가라든지 그 출산과 양육에 관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 전부 젊은 남성도 다 그럼요. 동의를 다 하거든요. 같이,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감을 살 수 있는 공약이라든지 혹은 좀 더 큰 아젠다로 승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여성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해주고 싶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고 또 2030 남성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싶은 게 정치인의 입장인 것 같은데 A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B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배척되거나 꼭 반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집합이 없는 어려워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랬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쪽의 부분과 지금 최근에 2030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공유했던 그 글에서는 아. 전혀 교집합이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라서 제가 이 지적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이 정답은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알고 계세요. 정답은? 제가 2030의 어떤 그 전체적인 뭐랄까요, 큰 아젠다에서 네. 언급을 한 것 중에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손에 꼽는 정답지가 이재명 후보의 그 SNS 글에 있었어요. 뭐예요? 4월 29일에 네. 공유했던 글이었는데 청년 세대는 이제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원한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 기승전 이게 결말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기승전까지는 아주 완벽한 분석을 했던 글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제가 그 선의의 조언을 드린다면 그 글의 초안을 잡으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뭐였는데 들거든요. 그 공정한 게. 그 이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랄까 기회의 어떤 과거에는 기회가 많은 사회였지만 지금 그 기회 자체가 총량이 줄어들었고 지금 뭐랄까요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잖아요. 네. 부모의 어떤 재산과 재력에 의해서 지금 자녀의 그 어떻게 미래가 좀 결정되는 달라지고. 확률이 네. 높아지고 있고 이런 그 박탈감과 그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제 월 8만 원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선회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보기에는 결론이 기승전은 저는 네. 제가 볼 때 완벽했는데 결말이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인 분석은 잘 하셨으니까 그분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으면은 네.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SNS 글을 그럼 다른 사람이 다 쓰시나 봐요. 이재명 후보는 SNS,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거의 본인이 많이 쓰세요.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손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 세대 그 글도 분석 저도 완벽하겠다는 아는데 거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의 거다.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출산 얘기, 출산율 아까 출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전 그거 얘기하시면은 출산율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출산율 저하가 페미니즘이 요새가 건전한 그거 교제를 얘기하는 거야. 방해해서 출산율이 저하가 됐다. 이거 얘기를 하신 분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변인이 지금 그래도 당 대변인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조언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지금 덕담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등판할 것 같은데 정권은 달라 이러면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인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면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에나 뭐 파리떼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안 들을 거다 말을 윤석열 후보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또 권성동 의원을 또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오히려 조금 엇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제 이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주도권 김종인 싸움으로. 위원장님과 네. 윤 후보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좀 네.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네.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만 제 생각,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전직 현직 당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경선 과정에서 네. 윤 후보가 초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셨잖아요. 사실상 윤석열밖에 없다라는 그 판단이었어요. 초기에는요. 근데 그때 이제 빠르게 캠프에 합류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그게 과연 득점에 있어서 유효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그 빈 자리를 잘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적 지지율을 높게 나온 걸 보면은 네. 성과가 성과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봐서 조금 그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서초동 사람들을 좀 배척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맞춰야 될까? 아니면 당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당 얘기라고 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선대위 발표가 이제 3차 인선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무직 상태로 기다리고 있고 어디를 가도 뭐 전 대변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합류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보완하는 그런 체제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제 조건을 걸었죠. 그냥 전체 권한을 다 위임을 해달라. 근데 그분은 항상 우리 민주당에도 계셨지만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그 대선에 가시는 거는 저는 이제는 상대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뭐 승리를 했다. 그런데 잘 분석해 보시면은 대선 승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마치 거의 다 승리를 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분석해 보세요. 그거 저희는 알고 국회의원 있죠. 총선만 이겼나 보죠? 네, 그렇죠. 대선 승리는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청년 지지에 상당히 많이 받았죠. 네. 저도 그분이 그 포인트가 있어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 그게 그냥 이분도 김재원 최고는 뭐 재미있어서 아니거든요. 그런 게 청년들이 아니죠. 무조건 네. 재미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한 해 전에는 청년으로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공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공감 형성이 있었거든요. 네.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지지율, 청년 지지율, 그러니까 홍준표 그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이가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럼 청년 지지율 얼마나 가져올까 이런저런 의문.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도 어떻게 같이 못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선대위를 이끈다라면은 그 분위기가 우리 쪽에서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 나라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생각은 해보겠다 이 정도지 사실은 특별히 응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던진 거,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던진 거는 사실 받지 말라고 던진 거죠. 왜냐면 지금 왜요? 앞으로 이제 선대위도 꾸리고 그 해야 될 그 조직도 안정화시키고 해야 될 순간인데 지금 이제 매주 주일에 나와서 TV에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근데 12월 좀 넘어가면 조직 안정화되고 한다면 충분히 받을 만한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윤석열 후보 사실 토론이 약하다는 중론이 있고 이제부터는 녹화 아니면은 사실은 인터뷰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토론에 약하다라는 그 주장을 많이들 하셨죠. 처음에 하기 전에요. 단순 주장이에요, 하기 그게? 전에요. 근데 네. 이제 20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사실 효과적으로 그 토론에서 약점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잘 판단이 안 서고요. 다만 저는 이것보다 더 유의미한 거는 그 저희가 사실 그 사견을 전제로 얘기했던 안이 있죠. 이재명, 윤석열 특검 서로 네네. 상호 특검을 하자라는 네. 제안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윤 후보께서 직접 윤 후보 측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예, 받을 근데 답은 의향이 있느냐. 없었죠, 이재명 후보도.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들어볼까요? 듣고 네. 싶어가지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뭐 1대1 회동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는 게 이쪽 양준호 대변인 얘기고 대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특검 각각 특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특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영건입니다. 이재명 영건이에요. 후보에 대한 지금 건이요. 한 달이 됐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국민의힘 쪽에서만 나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배임은 어렵다 이렇게 이미 보도도 이미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지금 10건입니다. 공수처에만 4건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또 판사사설 문건까지 그거 또 다 올라갔죠. 포함해서 그게 전부 다 10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자. 그러면 계속 특검을 하자는 것은 10대 빵을 퉁치자는 거냐. 전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10대 빵을 퉁치자는 네, 거냐? 그런 거죠. 그렇게밖에 네. 보여지지가 않고. 네. 뭐 1대1 회동은 지금 뭐 TV 토론 말씀 주셨는데 TV 토론 무조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양쪽의 대선 후보가 우리가 거대 양당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결과물은 거대 양당이잖아요. 그 후보가 됐으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제를 놓고 양당 후보가 회동을 해서 만나자가 첫 번째였어요. 무슨 우리가 지금부터 토론을 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 일단 그런데 만나보자.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자. 네. 그런데 뭐 부패와 전쟁의 이슈다. 지금 대장동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윤석열 후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겠구나. 벌써 한 달 동안 대장동 이슈가 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겹다. 언론에서도 이제 그 지겹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천대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파헤치는 것이다. 진짜 우리 국민의 삶이 그걸 파헤치는 것일까요?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 것이고 민간개발업자가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으로 제외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인 거고 아니 어떻게 원트랙만 있나요? 그럼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뭐 토론을 잘했다고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잘한 솜씨로 우리 국민의 내가 후보인데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양준호 대변인한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저는 진심으로 이번이 바라요. 윤석열 후보는 아니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신 거죠. 일단 뭐 이게 특검은 그 동시 특검은 좀 힘들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네, 그렇죠. 그 뭐 이렇게 그 이제 좀 지겹다라는 의견보다는 제 주변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대장동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 지금 네. 자꾸 흘러가는 것들이 추가적인 정황들이나 이런 게 매일매일 새롭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시간이 다 같습니다. 돼서 여기까지. 매일매일 새롭다? 아니다. 10대 빵 지겹다. 너무하다. 네. 지겹다? 뭐 아주 지겹다? 아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이제 지금 시간 다 돼서 뭐 얘기하실 거 더 없으시죠? 네. 네.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긴 해요. 요런 그 범죄 혐의나 이런 거 논의보다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지 그렇죠. 논의를 해야 정책에 되는 대한 건데 이슈. 예. 계속 앞으로 요런 이슈가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그래요? 그럼 안타까운 다음에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만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 하지 뭐 말고. 그래도 좋고요. 저는. 그래요? 일부러 이렇게 받으시는데? 저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쿨한 양준호 대변인과 오늘 아주 화끈한 또 이경 부대변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희한테 의견 남겨주실 분들 언제나 얘기 나눠주시고요. 내일은요, 윤석열 캠프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윤석열 캠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2030만 어떻게 받을 것인지, 특히 중도 확장성 논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 전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